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뉴스를 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보니까 뉴스가 아직도 많아요. 부동산 관련 뉴스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직 할 말이 많다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 같은 경우 굉장히 진짜 안 좋고, 오늘 뭐 관련된 기사도 읽을 거지만 그렇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뭐 인천의 계양 이런 쪽은 상승률이 높다, 왜 이랬을까,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니까 2018년 초반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보기 위한 여러 다양한 다양한 지역,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이 나오고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만큼 또 부동산 뉴스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치쌍용 1차 아파트 얘기인데요. 재건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대치쌍용 2차 아파트, 1차 아파트 둘 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단지였는데, 요번에 조합장 선거를 다시 했나 봅니다. 기존의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이 가자는 쪽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조합장에 뽑히신 분 같은 경우는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나서가지고 당선이 되셨나봐요. 자, 한번 기사를 읽어볼게요.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3월 23일 강남구 대치동 모초에서 열린 대치쌍용 1차 조합 2기 임원 선출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 이하 임원진이 전원 교체됐다. 조합원 총 690명 중에서 522명이 참여해서 기존 조합장 후보가 76표,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이모 후보가 382표를 얻어서 재건축 추진 반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5배 이상 많았던 셈이다. 그래서 조합장 비롯해서 감사, 이사, 전원이 해임됐다라고 합니다. 자, 신임 조합장 발언 한번 보세요. 조합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그리고 이주비 대출금 규제 등 자금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 조합 운영을 최소화하면서 긴축 운영을 해서 최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자, 이 시공사 선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하다가 작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 받은 내용 토대로 시공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 다음에 이제 이주, 철거, 착공 이 단계를 갔어야 되는데, 사업을 가지 않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은 마당에 멈춰 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도 적용이 돼요. 사업시행 인가나고 3년 동안 착공 못하면 3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에 따라서 뭐 양도는 가능하겠네요.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거래는 가능하겠네요. 그때 가면. 근데 아무튼 이 사업을 이대로 가자니 자금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주비 못 받는다 이런 것들도 많아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주비 수령 안 되면 결국 이것도 다 부담이고 이주가 안 되거나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 공약을 내건 조합장이 당선됐고 5배 이상 높은 어떤 찬성을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많은 재건축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주비 이렇게 막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바꾼다거나 이주비에 대한 기준도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안전진단의 기준도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나이롱으로 대응한다는 자체가 진짜 룰이 없는 나라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옳지 않은 어떤 선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제도의 변화는 제도의 일시적 변화 또는 중장기적 변화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도 소유자들, 민간의 선택이니까, 대치상용 1차 아파트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교체하고 이런 형태로 대응하는 모습 또한 존중해야죠. 아무튼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사업장이 장기로 이렇게 사업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기사에서 보면 1:1 재건축도 모색하고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거의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안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모델들이 여기 대치상용 1차 아파트가 이렇게 재건축 무기한 연기하는 걸로 갔다라는 사안 자체가 지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들 마음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는,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올해 혁신이라고 발표했었던 정비 계획 수립할 때 공공 건축가들이 들어가서 안을 제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대블록을 중소블록으로 쪼개서 정비 계획안을 만든다든가, 이런 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할 소유자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재건축 사업에서의 갈등, 민과 관, 공공과 민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은 기사입니다. 일본의 도쿄도 제쳐버리 미친 서울 집값,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주제의 집코노미 영상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일본의 아파트 값보다 비싸냐 싸냐, 일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김동욱 특파원님과 함께 이제 전화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은 내용을 기사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요. 일본에는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가 딱 없기 때문에 맨션이라는 형태, 맨션과 비교를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략적으로 들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주제들 정리하면, 일본 도쿄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도쿄도 안에 23구라고 하는 지역들이 서울하고 비슷한 규모다. 그래서 도쿄 23구 분양가하고 서울 25개 구의 분양가, 평균 분양가를 비교해 봤는데, 지난해 도쿄 신축 맨션의 평균 분양가는 7,142만엔으로 하나로 7억 2천만원 정도 되고, 평당으로는 한 3,750만원 정도 된다. 근데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20개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평균 분양가는 3,600만원 정도로 일본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조금 더 싼 거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 평균 분양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서울이 약간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놓고 보면 서울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분양가 기준인지 아니면 가격 아파트 평균 기준인지 신축 아파트 기준인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애매해서 그냥 참고로만 그냥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나토구, 그다음 지요다구, 시부야구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비싼 지역인데, 이 미나토구가 평당 622만원, 6,200만원 정도 되고, 지오다구가 5,700, 그 다음에 시부야구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가 6,518만원 평당, 강남구가 5,860만원, 그리고 마포구가 4,284만원으로 1, 2, 3등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가격이 분양가 기준인지 아니면 신축 아파트 기준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당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닌 거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미나토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6,200인데 서초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6,518만원으로 더 비싸게 나타나서, 이 신축 아파트 비싼 거로 따지면 서초구가 도쿄에서 제일 비싼 미나토구보다 더 비싸다. 우리나라 서울이
도쿄보다 더 비싸다라고 이제 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1위만 따지면 두 국가 통틀어서 서초가 제일 높은 거네요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남 3구에 버블이 끼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애매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런 맨션이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주택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이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 맨션이라고 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형태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비해서 용적률들이 굉장히 높게 지어진 형태의 주택이래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 면적의 차이가 나서 일본에서는 용적률이 800%에서 1000%인 아파트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어지는 맨션들은 대부분 주상복합, 서울에서 보자라고 하면 주상복합 아파트 스타일의 주택들이 대부분 맨션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대1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용적률이 뭐 200%에서 300%대에 넉넉하게 이렇게 용적률이 주어져 가지고, 넉넉하다는 얘기는 대지집을 넉넉하게 지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주택들이 지금 이 평당 가격 나오는 거에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같은 기준을 들이대서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맨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주택들의 평당 가격이랑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랑 놓고 딱 1대1로 비교해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더 비싼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본의 맨션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분도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이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일본 맨션에서는 가구당 0.2대 주차장만 만들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대 이상 배치한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는데, 사실 1.5대까지 요새 안 져요. 보면 강남이라든가 인기 지역은 주차장을 좀 많이 짓기도 하지만 보통 한 1.2대 1, 세대당 1.2대에서 1.4대, 3대, 요 정도 보통 짓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지을 때 보면. 근데 일본은 주차장이 주민 소유가 아니라 건설사 소유인 경우도 많고, 가구당 0.2대 주차장만 만들면 주차장이 진짜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를 못 산대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월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주차 한 대당 대략 한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더 들고 더 비싼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맨션 살면 이 주차 비용도 또 따로 내야 된다.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에 사용료를 더 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교가 된 일본 맨션 같은 경우는 대단지들이 없고,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들 500가구만 돼도 굉장히 대단지인 상태고, 그러니까 이 도심 안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 스타일이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서울 안에 주상복합이 대단지는 별로 없잖아요. 그것처럼 소규모 단지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가격이라는 거고, 그다음 발코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확장을 하거나 하면서 좀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전용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는 제시하지만 이 확장을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든 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유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볼 때 이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에 버블이 끼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주택 형태, 특성, 그리고 가격까지도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사여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대략 한 2012년, 13년 그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투자 방식이죠. 갭 투자. 이 갭 투자는 지금도 많이 사람들 관심 갖고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제일 관심 많은 분야가 이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액으로 할 수 있다, 소액으로 부동산을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갭투자 후유증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에서 소식인데요. 창원 192채 임대사업자가 파산을 했다. 창원 김해 큰손 임대사업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다. 보증금 떼인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읽어볼게요. 창원과 김해 일대에 192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부동산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분이 뭐 싼 게 나올 때마다 세를 끼고 2, 3천만 원만 들여가지고 추가로 매수하시면서 주택을 약 200여 채 구입을 했는데, 3, 4년 전부터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2015년 말부터 창원의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점 대비 1억 원 이상 빠진 가격 아파트가 숱하고 전세 가격들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니 기존 세입자한테 돈을 세대당 3, 4천만 원씩을 오히려 줬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매매 가격도 엄청나게 반토막이 났고, 소형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갭 투자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임대가격, 매매가격 둘 다 밀리면서 몇 년 전부터 슬슬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고, 이 개수가 뭐 감당할 수 있는 개수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금 뭐 몇백 개, 2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놓고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간 세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매도 중지가 됐대요. 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했지만 인가가 아직 나지 않았고, 회상 인가 나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경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경매가 진행돼야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경매 중단된 기간 동안은 사업이 못 가니까 그냥 그 집에 눌려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시세가 되게 많이 빠져서 경매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결국 그 사람 경매 가격 낙찰돼야 그 돈이 들어와야 세입자들은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는데, 문제는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각 받는 가격이 낮게 되면 보증금도 떼이는 이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지방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무섭네요. 2016년 3.69%를 기록한 창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낙폭은 2017년 9.37%, 지난해 10.73%로 커졌고, 올해도 현재 1.62%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섭네요. 자, 지금이 새벽일까요? 가장 어두운 시점일까요? 창원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2012년, 13년 이런 때 하우스 푸어들 얘기 나오면서 정말 힘든 시절에 13년, 14년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위너가 됐는데, 창원 지금 이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주는, 시사해 주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사는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출 막히고 살던 집은 거래 절벽, 새 아파트 잔금 미납자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임대 가격도 안 맞춰지고, 그다음에 대출도 안 나오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빼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도 안 움직이면서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못 내는 분들이 되게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헬리오시티, 레미안 루치하임,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 에듀포레,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대우 파크 푸르지오, 대략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잔금 미납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이달 말까지 입주를 하니까 기간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달 말이 아니라 4월 1일이네요. 근데 지금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 에듀폴의 흑석 7구역, 8구역 여기 같은 경우는 입주 기간이 종료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44가구, 11가구의 잔금 미납자가 있다. 입주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납이 안 된 세대들이 있고, 연희동 파크 푸르지오나 아니면 그 홍제이고요.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잔금 미납자가 아직 남아 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생기냐.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따라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사실 대출 받아서 일시로 일단 잔금 납부해 놓고 이제 이자 좀 내다가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건 아니면 월세 세입자가 구해지면 넣으면 되는데, 이제 돈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막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분양잔금 연체되면서 조합 운영에도 뭐 부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개인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잔금 미납자에 대해서 이 계약 해지 추진하고 있대요.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3개월 이상 잔금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잔금 납부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정해진 날짜에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 분양 공급계약서 보면 건설회사 사업 시행자는 최고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해제 통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사자들은 이거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기사의 논조는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대출이라든가 규제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어떤 구제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체되고 금융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런 선량한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예, 저는 쓰고 싶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해주기 위한,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규제가 없었잖아요. 추후에 벌써 지금 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분양을 적어도 2015년, 16년에 했던 건데, 그때는 규제 지역도 아니었고, 추후에 규제가 막 더해지면서 그 당시에 분양받던 시절에 또는 분양권을 매수하던 시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겹규제들이 지금 막 중복되면서 사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에서 뭐 이런 기사와 떡밥이 나온 거긴 하겠지만, 댓글만 보더라도 화나요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예. 택도 없겠죠. 예. 그리고 그저께 그리고 요 며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이는 신임 내각 이제 후보들 인터뷰 발언들 보면 규제를 풀어줄 생각들은 요만큼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관점들도 보면 지방에 전세 가격이 낮아져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정도들에 대한 얘기지, 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진짜 마련하고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진짜 마련하고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별 단독주택들도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28% 정도 올랐다고 하고, 강남도 29%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에 8%, 9%였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단독주택 공시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100%, 뭐 50몇 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집들도 있다라는 이제 예시들 기사에서 정리해 줬는데, 이 내용 보고 저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가격 올라간 거 얼마나 올라갔나 확인하려고 가서 봤더니 저는 아직 열람 안 되는데,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열람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하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짧게 북한 주요 인프라 건설 비용만 약 306조 든다. 그래서 한반도 개발기금을 설치해서 북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필요하다. 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북한 주요 건설 이슈와 한반도 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 건설 이슈 포커스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비 306조고 주택 106조, 산업단지 72조, 도로 43조, 철도 41조, 전력에너지 25조 7천억, 뭐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고, 북한 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자원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남북 협력 기금을 늘려서 사업 추진력을 늘려야 한다.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4분의 1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재원은 연간 7조 6천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대북 이슈 관련해서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 개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 개발 개정으로 구분해서 일정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일정 비율을 전입해가지고 재원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북 문제 참 어렵죠. 우리 재개발 하다가 우리 그만하자 해서 멈춰 서는 거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매몰 비용은 어디 돌려받지 못하죠. 내는 사람만 있고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만 남잖아요. 북한 관련해서 인프라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몰 비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TV 구독자가 46,000명을 넘어섰어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 좋아요, 따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